네, 자 오늘은 챕터 16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 저축 금지 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 저축 금지 이것도 이제 노동법 일반 원칙이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전차금 상계 금지. 전차금 이 전 앞전에다가요 차 빌릴 차예요. 즉 미리 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근로자가 미리 뭘 빌렸어요? 어떤 돈을 빌렸어요.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이 근로자에게. 그런 다음에 열심히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임금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금 지급을 하니까 임금 지급을 이제 해야 되니까 사용자가 그때 사용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네 나한테 그 돈 빌렸지 않나? 그래서 임금에서 그 돈을 까겠네. 이 깐다는 얘기가 상계한다는 얘기거든요. 상계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데요, 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 자체는 구별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별된 돈을 근로자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입법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까지 말란 얘기예요. 그 일단 줄 건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줄 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 돈 빌려줬잖아. 빌려준 돈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고 물으시겠지만 일단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쥐어주는 것 여기까지 법이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의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속된 말로 했지만은 깐다는 거예요. 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금전대차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신분적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근로자가 돈 빌리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근로자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로자 할 생각은 없었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럼 몸으로 때워 하고 근로시키는 것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음 뭡니까? 강제 근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강제 근로 금지 취지상 취지의 어떤 그런 그 취지상 마찬가지로 전차금도 상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요. 임금과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전차금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대부 빌려주고 그 후에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 미리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전대채권은 전차금 외에 추가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전차금, 전대채권의 유효성. 자, 금기법 21조에서 금지하는 전차금, 전대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건 따라 근로하기 전이에요. 이로 인해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강제 근로의 위험성이 있는 것. 자, 이런 것, 강제 근로 금지 취지를 위해서 둔 규정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후에 대여해야 하는 대금을 임금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 요거는 동조 위반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금 미리 빌리는 그 돈 근로자가 근로 전에 미리 빌리는 돈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빌리는 돈 요런 걸 말하는 것이지 근로계약 체결 후에 뭐 대여하는 돈 요걸 상계하는 것 요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차금에서는 앞전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거 위반했을 경우에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 월급을 의무적으로 그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이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은행 송금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봉투에다가 현금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다 붙여주거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임금 봉투 그대로 주면은 너 이거 돈 쓰잖아. 또는 분실 위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예치해 예금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를 암묵적으로 강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임금을 예치했잖아요. 예치된 임금의 이자를 사용자가 받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심지어는 옛날에는 금융실명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자기 통장에다가 이런 임금을 집어넣기도 했고요. 아니면 가명에다가 임금을 집어넣었다가 홀레당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강제로 저축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규정은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실무상 이게 지금도 종종 발생합니다. 언제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너 어차피 포티아피트 너 이거 줘봤자 너 이거 보관하고 있기 힘드니까 내가 그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저축해, 아니면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란 말입니다. 이거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금기법 제22조 1항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강제저축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위반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자, 보시면은, 자, 근로자의 의무, 여기 보시면 위반의 효과에서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네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네요.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자, 채권은 근로자의 권리, 채무는 근로자의 의무. 반대로는요, 근로자의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의 의무는 첫 번째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성실 의무가 있어서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동일한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이런 이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 그 사업장 내에서 알게 됐던 그런 어떤 영업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업 금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별도로 이제 여러분 공부하게 되는 그 의무가 되겠습니다. 경업 금지 의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이제 그 사업장에서 어떤 경영 노하우를 이제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업입니다. 이런 경업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경업 금지 의무가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근로계약상 의무를 지닌 작업이 아니더라도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신칙상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옆 공장에서, 같은 회사 내에서 옆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나는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불 끄는 작업에 있어서 같이, 비록 내가 일하는 현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불 끄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런 업무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는 그 옆 공장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가 근로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일할 의무는 없지만 이게 신의칙상 이런 의무가 인정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건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당연히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손해배상 청구로 될지언정 억지로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왜요? 강제근로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의무, 이게 바로 역으로 얘기하면 근로자의 권리가 되겠죠.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냥 가장 중요하죠.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배려 의무라는 게 있다. 뭐면 안전 배려 의무, 보관 의무. 즉,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쓰러졌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이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해줄 의무,
어떤 그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장에서요, 근로자들이 어떤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이 거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어요. 이걸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무 지울 수만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 어떤 근로자의 안전에 있어서 안전에 침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을 안전 배려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민법에서도 발견은 됩니다. 자,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배려 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전배려 의무가 이게 학설상으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00년 넘는 학설인데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그냥 시장에서 시장 문턱 그 뭐 사고 문턱 가다가 넘어졌을 때,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이죠. 보통 이마트나 대형 마트에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을 때, 자, 이거 넘어진 것은 근로자 잘못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넘어질 만한 위험한 시설물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봐서, 비록 그 백화점 주인과 이용객하고는, 손님하고는 어떤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묵시적으로 안전 배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고서요, 이렇게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구성이 바로 안전 배려 의무입니다. 좀 오래된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 수령 의무, 이거는, 자, 보세요. 돈 수령이 아니에요. 근로 수령 의무예요. 지금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자는 난 돈보다도 먼저 근로를 먼저 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즉, 근로의 권리가 인정되는 전제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사용자는 근로를 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게 실무에서 많이 된다고 돼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을 때요, 사용자는 이 사람 그 근로자에게 일단은 사업장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나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일을 해야지 난 나의 인격권 실현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그 사용자는요, 내가 그래, 이 노동위원회 판정 날 때까지, 또는 나아가서 이걸로 인해서 행정 소송까지 갔을 때 결정 날 때까지 만약에 내가 지면 임금 줄게, 하지만 나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보통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근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자가 그 사회사에 들어가서 앉겠다라고 했을 때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근로 수령, 그것이 바로 근로 수령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실무에서는요, 너 나오지 마 한 다음에 돈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그냥 너 돈 줄게, 만약에 내가 지면은 부당해고라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밀린 임금 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 수령 의무의 의미는 뭐냐, 그때도 근로자가 난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용자는 이것을 받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이런 것이 바로 근로 수령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반 시는 세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이것이 근로자를 아주 가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 고의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인정될 때는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자의 근로 수령 의무라는 것 이루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근로자가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 근로자가 근로 제공하라고 했지만 사용자가 그 취로를 거부한 경우, 자, 근로를 하겠다는 거, 이거 취로라고 해요. 이 취로 거부한 경우에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하는 것, 이 채권자 지체가 어려운 표현이고, 이게 김영배 선생님이 민법도 하시는 민법 학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민법 용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거 일단 무시하시면 됩니다. 취로 거부한 경우 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취업 청구권까지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임금 주면은 그 근로자는 딴 데 가서 쉬던가 딴 데 가서 일하시던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사업장가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견해들이 부정설은 아니 임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근로지용의 실현은 근로계약이 고도의 인적관계라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즉 일신 전속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지용 의무 실현을 강제할 수 없고 반대로 취업조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잘 하셔야 돼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의 실현, 즉 강제로 근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제 근로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뒤집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나를 취업하게 해달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기법이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강제로 자기 일을 취업하는 것을 취업하게 해달라고 즉 취로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이런 견해가 바로 부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 녹아 있어요. 녹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 교과서나 이런 수험서에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답안에 딱 적절하게 맞게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졌습니다. 자, 긍정선은요. 이거는 근로자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인격권이에요. 즉 근로자는 그의 작업 활동, 즉 노동을 통해서 인격 또는 인격권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쓰시는 겁니다. 인격 또는 인격권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청구권 인정한다라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서 참다운 인격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입식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즉 신입식상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서 이제 복직을 이제 진호위에서 명했고 근로자도 복직을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폐업 시켜버리고 도망가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경우는 근로자의 이런 인격권 취로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이런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 자, 취업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직장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좋죠. 근데 실무는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근로자도 자기 막 불편해하면서까지 막 굳이 가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는 결과적으로 해고 제한 의미를 형용화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격 실현 요청은 헌법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다. 이게 뭐예요? 인격권이에요, 인격권. 인격권이 헌법상 보호되는 가치입니다. 보호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헌법 제10조 여기에 행복추구권 그 안에 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런 헌법상 권리이다. 따라서 취업청구권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